안녕하십니까. 임상진료에서 활용하기 쉬운, 쉽게 이해하는 임상연구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원광대학교 연구교수 임정태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전체 강의의 소개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이제 한의학 임상연구학을 박사 과정으로 또 전공했고요. 또 한방내과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연구교수를 잠깐 했었고요. 또 그 이후에는 동신한방병원에서 협진재활센터 부센터장, 또 CY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소장을 맡았고, 2020년도부터는 원광대학교 전통의학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저의 주요한 연구 분야는 한의학 분야에서의 임상중개 연구인데요. 제가 했던 연구들은 이따 차차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리서치게이트나 ORCID를 통해 제가 진행했던 연구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강의의 컨텐츠는 일단 전체 렉처의 목표를 설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개원을 하고 본인의 클리닉을 운영하거나 혹은 페이닥터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본인의 그런 클리닉에서 가능한 클리니컬 리서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제가 실제로 했던 연구 사례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서 개인 의원 단위에서 어떠한 임상 연구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이제 본 강의의 목표는 아마 임상 연구의 여러 방법론에 대해서는 사실 교과서나 구글링만 해도 디테일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 아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5강 동안 사실 책을 찾아보면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연구 방법론들을 일일이 설명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그런 임상 연구 방법론들이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는 것이 향후 임상 연구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가지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임상 연구의 디자인은 여러 가지 분류 방법론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관찰 연구나 관찰 연구 중에서도 기술적인 연구로는 케이스 리포트나 케이스 시리즈, 또 생태학적 연구, 단면 연구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관찰 연구 중에서도 애널라이틱한 것은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나 코호트 스터디 같은 것이 있고, 또 실험적 연구로는 임상시험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요. 아마 임상연구 피라미드에 대해서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의원에서, 나의 의원에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RCT나 메타 분석, 체계적 논환 고찰 이런 것들이 근거 수준이 하이라키가 높다고 되어 있지만 본인의 의원에서 RCT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돈 문제도 그렇고요. 한국에서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만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내가 흥미가 있는 주제에 대해서 바로 RCT를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연구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임상적 근거를 하나하나씩 쌓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나의 치료법의 어떤 효과의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임상 진료를 하시는 분들이 임상 연구에 대해서 갖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보시는 많은 전통의학 관련 종사자분들께서는 이제 진료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면 우리의 클리닉에서
우리의 병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많은 관심사, 진료 주제들이 연구가 가능한가? 그런 의문이 아마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목에 보면 Clinical Research of Korean Medicine Possible in Private Clinic이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임상시험 빼고는 뒤에 열거한 이런 주제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가장 쉽게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케이스 리포트, 케이스 시리즈 같은 것, 이건 이제 제가 2강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체계적 문헌 고찰이나 메타 분석, 또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네트워크 메타 분석 같은 것들도 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4강에서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릴 거고요. 또 서베이, 조사 연구인데요. 이는 뭐 의사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환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퀄리테이티브 스터디, 질적 연구도 이제 많이 요새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사, 환자나 보호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적 연구는 제가 3강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레지스트리나 전향적 관찰 연구도 한의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리얼월드 데이터라 그래서 2차 자료원, 세컨더리 데이터 소스라고 하죠. 그래서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이용한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제가 5번째 강의 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연구 방법론들, 임상시험만 빼고 이게 다 이제 개인 의원에서 수행이 가능한데요. 저는 이것을 임상시험과 이제 중개연구라는 말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임상시험에 가기 전에 그 거쳐야 할 하나의 단계로서 한의학 임상연구에서의 중개연구라고 명명을 짓고자 합니다. 보통 중개연구라고 하면 이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동물 실험과 임상 시험 사이에 이루어지는 연구들을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라고 많이들 하는데요. 사람 대상을 임상 시험이 수행되기 전에도 임상 연구 영역에서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증내 연구나 문헌 고찰, 질적 연구, 조사 연구, 레지스트리, 또 2차 자료원 분석 등과 같은 연구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임상 연구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RCT를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드는 RCT의 설계를 잘못하게 되어서 RCT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 RCT에 이르기 전에 임상연구에서 기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많은 연구들을 클리니컬 리서치 부분에서의 중개연구라고 저는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저도 그 부분에 해당하는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동안 쭉 수행했던 연구들은 구글 스칼라나 리서치 게이트에서 정태림으로 검색을 하시면 많은 연구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에 도달하기 전에 한의학 분야에서의 중개연구에 대해서 제가 잠시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강의 뒷부분에서는 실제로 RCT가 되기 전에 어떠한 중개 연구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스페시픽 토픽을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주제로 잡았던 것은 아큐포토미, 도침인데요. 이제 아마 동양에서도 한국이나 중국 정도에서만 도침이 많이 사용되고, 사실 유럽이나 또 미국 등지에서는 도침이 아직은
많이 활용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도침은 침의 장점과 마이크로 인베이지브 비침습적인 최소 침습적인 수술의 장점을 결합한 건데요. 그림에서 보듯이 A는 이제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호침이고요. B는 도침입니다. C는 그거의 끝을 확대한 건데 보시면 드라이버처럼 이제 생겨 있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침은 저렇게 생겼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통증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바로 임상시험을 한다거나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요. 아직 근거도 많이 안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성 연구를 비롯하여 많은 선행 연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스페시픽 토픽 도침에 대해서 그 시리즈 오브 클리니컬 스터디스 그 임상 연구들의 시리즈를 임상 중개 연구들의 시리즈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도침이 저렇게 드라이버처럼 일자 드라이버처럼 생긴 도침이 깊숙이 들어가면서 시술을 하게 되면 실제로 신경을 절단하거나 근육을 파열시키거나 하는 혈관을 터뜨리거나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침 연구에 더하여 이제 저희 연구팀은 안전성에 대한 연구들도 수행을 하는 것이 필요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침에 관해서 수행했던 많은 연구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팀의 파이널 골은 그 척추관 협착증이 추간판 탈출증에 비해서 조금 더 임상에서 치료가 어렵고 또 환자들이 고통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도침에 대해서 척추관 협착증에 있어서 레지스트리를 구성을 하고 또 전향적으로 다기관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연구를 시작할 수는 없었는데요. 비교적 저런 위험한 시술에 대해서 정부 지원 과제를 바로 펀딩을 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전에 있어서 많은 기본 베이스가 되는 임상 중개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케이스 리포트부터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도침에 관해서 수행된 케이스 리포트들의 질평가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침 자체의 용어가 통일이 안 되어 있어서 외국에서도 아큐포톰이나 미니스카펠 니들, 니들 라이프 등등 여러 가지 용어들로 이제 쓰이고 있었는데요. 그런 용어 표준화에 대한 연구도 저희가 수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 있는지 세이프티 프로시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기반을 해서 임상에서 이제 안전하게 도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지침을 마련하고자 했고요. 또 기존의 임상 연구 문헌들에서 도침의 부작용들이 어떤 것들이 보고가 되었는지 시스테마틱 리뷰를 수행을 해서 도침의 부작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고요. 또 앞에 그림에서 보셨듯이 도침은 어느 정도 이제 깊이로 찔러야 할지 사실 좀 임상의들이 늘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MRI 이미지 영상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니들링 뎁스를 가져야 하는지 단면적인 연구를 또 수행을 하였고요. 또 도침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에 대해서 정의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부작용을 정의를 하는 델파이 연구를 통해서 부작용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고요. 또 도침이 실제로 임상가들에게서 어떤 식으로 수행이 되고 있고 어떤 부작용들이 보고가 되어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임상의들의 도침 시술 현황과 부작용 또 안전하게 시술하기 위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전향적으로 한 개의 연구기관을 선정해서 안전성에 대한 전향적인 관찰 연구를 파일럿 연구를 수행을 하였고요. 또 척추관 협착증이 최종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수행해서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한 기관만 하면 그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위에서 언급했던 요 전향적 관찰 연구를 기반으로 여러 명의 한의사들을 모집해서 프랙티스 베이스드 리서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효과와 도침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조사 연구를 전향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이미 논문으로 출판이 되었거나 지금 리뷰 중에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도침의 효과의 척추관 협착증의 효과에 대한 이제 전향적인 연구를 최종적으로는 이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개개 연구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수행했던 거는 도침의 치료 효과에 대한 먼저 이제 증례 보고부터 시작을 하였었는데요. 뇌졸중 후 강직에 대한 도침 치료의 증례를 보고를 하거나 혹은 이제 도침의 골관절염의 효과에 대한 증례들을 이제 국내외 학술지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를 설문지를 쓰기도 하고 또 엑스레이를 쓰기도 하고 또 이제 뇌졸중 후 강직은 그 환자의 운동 범위가 ROM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도침 치료로 호전시켰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도침에 대한 증례 보고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좀 더 질 좋은 증례 보고를 위해서는 그동안 이제 보고되었던 증례들의 질을 평가하고 어떤 부분들이 보고가 미흡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작업을 저희가 하였습니다. 향후 도침에 관한 증례 연구를 수행할 때 이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보고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제안을 한 논문을 출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도침의 용어 표준화에 대한 논문을 이제 출판을 저희가 하였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침도, 도침, 소침도 여러 가지 용어들이 쓰이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기존에 대한 문헌을 조사를 하였고 문헌 조사 결과 이제 도침이란 단어를 쓰는 것이 가장 맞겠다고 해서 국내에서는 도침이란 용어를 쓰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였고 국외에서도 뭐 한국이나 중국, 미국 등지의 여러 국가에서 수행되었던 도침에 대한 논문들을 쭉 다 모아서 뭐 아큐포톰이라던가 니들라이프라던가 민스카펠 니들 뭐 등등 여러 단어가 쓰였는데 이제 아큐포톰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다고 판단을 하여서 이제 이 용어를 국제적으로 이제 썼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세이프티 프로시저 가이드라인을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하였는데요. 도침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는데 시술 전중 후에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 감염도 여러 가지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시술 전중 후에 확인할 것들을 나눠서 시술 전에는 뭐 환자가 적절한지 확인을 하고 또 바이탈 사인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치료에 대한 포지션이 적절한지 또 시술 구역이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 구역인지를 시술 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하였고 또 시술 중에는 환자의 바이탈 사인을 확인을 해서 혹시 중요한 부위를 건드리지는 않았는가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 하도록 하였고 또 환자의 반응 뭐 신경 자극 반응이나 통증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였고요. 또 자입 깊이가 정확한지 안전한 자입 깊이 내에 있는지를 시술 중에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 시술 후에도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의 손상은 없었는지 혹은 혈관 손상으로 인해 출혈이나 혈종은 없었는지 통증은 없는지 또 활력증은 바이탈 사인은 어떤지 또 감염 예방을 위해서 통증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향후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출판을 하였고요. 그 후에 저희가 수행하였던 거는 중국에서는 도침의 부작용에 대한
논문이 이미 시스테마틱 리뷰가 출판이 되었었는데 사실 한국의 도침 임상 상황과 중국은 좀 많이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국에 대한 연구만 출판이 되어 있고 한국 것은 출판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국내에 출판되었던 임상 논문들을 모아서 시스테마틱 리뷰를 수행을 하고 유러피언 저널 오브 인티그레이티브 메디슨에 출판을 하였는데요. 그 45개의 도침 관련 임상 연구들을 이제 검토해서 15개의 논문에서 부작용을 보고하였고, 뭐 1개 RCT, 1개 그냥 대조군 연구, 또 12개의 케이스 시리즈 등이 이제 포함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논문들이 어떤 논문들이었는지 이제 조사를 하고, 뭐 유병률, 발생률이 얼마나 되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시를 하였습니다. 또 개개의 부작용들을 이제 일일이 보고된 것들을 확인을 해서 그 부작용이 과연 인과성이 있는지, 또 중증도가 얼마나 되는지, 시술을 한 사람은 누구인지, 또 그 부작용이 발생되었을 때 코핑 스트래터지 어떻게 대응을 하였는지, 또 팔로우업은 지속하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의 인과성과 중증도와 또 지속적인 추적 등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먼저 포함을 하였고요. 또 앞서 안전시술 가이드라인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거 외에도 국내 문헌들을 조사를 해서 안전한 시술을 위해서 어떤 그 지침들을 지켰는지를 조사를 하고, 또 지켰거나 혹은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는지를 조사를 해서 이제 프랙티셔너 측면이나 이미징 디바이스, 예를 들어서 도침 시술하는 것은 조금 더 초음파나 C암 같은 것을 사용한다면 더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또 시술 과정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래서 제가 프랙티셔너 측면, 이미징 디바이스 측면, 또 트리트먼트 프로시저 측면에서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또 감염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치료 전후나 사용해야 되는 메디컬 서플라이 관점에서 어떤 것들이 언급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 가이드라인을 시스테마틱 리뷰를 통해서 제안을 하였고요. 그래서 그 주의사항이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이 있었는지를 다 수집을 하고, 각 연구들에서 그런 전략들을 얼마나 지켰는지를 체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안을 해서 앞서 말하였듯이 그 부작용 측면에서는 프랙티셔너나 의료기기, 의료 영상기기, 또 시술 과정 측면으로 나눠서 제안을 하였고, 또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치료 전후와 어떤 메디컬 서플라이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저희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전한 시술 기피에 대해서도 영상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하였는데요. 또 올해 이제 IMRG에 저희가 이제 발표했던 논문이고요. MRI 영상, 그 유튜브 MRI 영상이 있는 사람들의 영상을 다 모아서 실제로 그 깊이를 직접 수작업으로 일일이 쟀고요. 이제 그걸 이제 BMI별로 나눠 봤습니다. 뭐 당연히 누구나 이제 사실 BMI가 더 크다면 깊이가 더 당연히 깊겠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치화된 연구가 나온 것이 없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BMI별로 나눠서 이제 도침을 주로 활용하는 부위에 대해서 어떤 깊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BMI가 낮은 사람은 아무래도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훨씬 적다는 거를 이제 저희가 실제로 회귀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임상에서 마른 사람한테 수행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이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후에 부작용 체크리스트도 또 델파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델파이 방법론은 여러 전문가들의 합의를 통해서 정의를 도출해내는 방법이어서 사실 통증이나
출혈이나 멍 같은 것들이 다 시술자마다 정의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합의를 통해서 어떤 중대하다고 생각돼서 보고해야 될 만한 부작용들에 대해 정의를, 통증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72시간 이상 불러오는 통증, 출혈은 지혈한 지 3분 이상 지났는데도 출혈이 계속되면 보고해야 되는 통증으로 이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임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서베이도 저희가 수행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흥미로웠던 점은 메디컬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안 하고 나눴을 때 사용했던 분들이 부작용이 훨씬 적었던 것이어서 향후 도침 임상을 수행을 할 때 시암이나 초음파 같은 의료 영상 장비를 수행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한 안전한 임상을 수행할 수 있다는 데이터를 얻었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이제 논문이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저희가 수행했던 것은 그 단일 기관을 대상으로 도침 치료의 안전성과 부작용 발생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전향적 관찰 연구를 수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학회 때 발표했었고, 지금 이제 저널에서 리뷰 중인 이제 논문표를 가지고 왔는데 28명의 환자를 이제 261회 시술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체 이제 혈의는 1214 혈의를 이제 한 명의 원장이, 한 명의 의료진이 이제 수행을 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작용이 로컬 국소 부작용은 1185 혈위 중에 27건, 한 2% 정도. 시스테믹한 부작용은 258 시술 중에 8번 정도, 한 3% 정도 나타나고요. 대부분 마일드나 모더레이트한 부작용이었고, 흥미로웠던 것은 이제 국소나 전신 부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뭐가 있었을까 좀 통계 분석을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국소 부작용은 당연히 니들 사이즈가 크거나 스티뮬레이션 넘버, 자극을 많이 할수록 국소 부작용이 이제 많이 생겼고요. 전신적인 부작용은 재밌게도 치료 횟수가 거듭될수록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아마 저희 추측으로는 전신적인 부작용을 버텨내지 못할 만한 사람은 시술 횟수가 진행될수록 더 지속적인 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버틸 만한 사람들만 남았던 게 아닐까 추측을 하고, 그렇게 이제 논문에 기술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리뷰 중인 논문이고요. 그 후에 그와 더불어 이제 저희가 척추관 협착증이 목표였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수행해서 프로토콜 논문과 결과 논문을 이제 수행을 해서 도침이 효과적이라는 걸 이제 밝혀냈었고요. 그 후에 이제 로컬에서 도침 진료를 하시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을 모아서 이제 전향적인 조사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 10,000개 이상의 포인트를 목표를 했었고요. 또 70명의 진료진들, 50개의 병원에서 70명의 진료진들이 이제 참여를 해주셨고요. 부작용이랑 또 통증 NRS의 변화 정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전자 일렉트로닉 데이터 캡처 시스템을 만들어서 조사 연구를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자로 그 자료를 기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행을 했고요. 실제 이제 저희가 했던 결과, 이것도 아직 이제 논문 발표는 안 됐는데 73명이 참여해서 858명의 환자들이 2025에 방문을 하였고요. 1575개의 아큐포인트에서 경혈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전향적인 조사 연구에서 저희가 아까 처음에 개발했던 그런 스트릭트한 부작용 기준을 적용했더니 실제로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을 법한 부작용은 발생률이 좀 낮았더라고요. 0.5% 미만으로 되게 이제 낮았던 걸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이제 시술이라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그 안전성과 효과, 도침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연구를 이제 수행을 하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 문헌 연구, 서베이, 증례, 관찰 연구, 용어 표준화, 안전 깊이,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했었고, 목표로 이제 레지스트리나 전향적 관찰 연구 혹은 이제 RCT를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침을 기반으로
한의학에서의 임상 중개 연구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테이크홈 메시지를 말씀드리면 개개인 한의원에서도 임상 연구는 이제 가능하고요. 특히 임상 진료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연구를 한의원에서 수행을 할 때는 어떤 특정한 토픽을 정해서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고, 내가 치료 효과에 자신이 있는 그런 질환 또는 주제를 정해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임상 연구 데이터들을 축적을 하다 보면 더 그 다음 단계의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어떤 연구들을 실제로 수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